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근입니다. 오늘은 쿠반 포위전 그 두 번째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1943년 1월에 독일 제17군 30만 명이 쿠반에 포위됩니다. 이때부터 쿠반을 두고 소련군과 독일군이 밀고 당기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쿠반 포위전입니다. 쿠반은 히틀러가 절대 퇴각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또 하나의 스탈린그라드였죠. 이곳에 있던 30만 명의 독일 제17군, 얘네도 스탈린그라드에 있던 30만 명의 독일군처럼 언제 전멸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반 전투가 대단한 게 여기 갇혀있던 독일군이 전부 탈출하는데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하고 참 흥미로워요. 쿠반 교두보는 독일군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자살행위와 같았던 무모한 방어전입니다. 하지만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무려 8달이나 독일군이 쿠반에서 버텨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크림반도로 배 타고 죄다 달아나는데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군이 좀 대단했었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도 참 흥미로워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쿠반 포위전 기간에 있었던 전투들, 그리고 동부전선판의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쿠반 탈출 작전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기억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 주인공인 부대들입니다. 일단 쿠반에 포위된 독일군은 대부분 독일 제17군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산악사단이나 루마니아 사단 등이 있긴 했지만 일단 저희가 오늘 독일군이라 함은 제17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독일군 사단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독일 제17군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 제17군 이름 기억해 주세요. 반면 소련군은 크게 보시면 북카프카스 전선군, 그 외 흑해함대를 비롯하여 여러 부대가 전쟁에 참가합니다. 9군, 18군, 46군, 47군, 56군 등등 워낙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 밑에 사단급, 여단급 이름도 정말 복잡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소련군은 제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냥 소련군으로 크게 퉁쳐서 부르겠습니다. 중간중간 군단위, 야전군 단위 이름만 언급을 할게요. 이 소련군의 한 개의 야전군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그래서 뭐 9군이다, 뭐 18군이다, 어느 정도 규모냐. 정말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통상의 한 개의 야전군에는 소총병 군단 2개, 그리고 기계화 군단 1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전력이 100% 유지되고 있는 소련군 한 개의 야전군이라면 최소 10만 명 내지 16만 명의 병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에서 소련군 한 개의 군이 움직인다는 것은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고 이 병사들이 일제히 공격을 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이야기 이름, 인물 최대한 생략할 건데요. 양측 지휘관들도 그냥 다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동부전선 다루는 책들을 볼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픈 것이 여기선 어떤 전투가 벌어졌다 하면 양쪽 모두 일단 100만 명씩 동원하는 게 예산일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등장하는 부대랑 장군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형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머리가 아픕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 이야기하던 태평양 전쟁 과달카날 전투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과달카날 전투 이야기 할 때만 해도 저희들은 이름 몇 개만 기억하면 됐습니다. 일본군이야 그냥 일본 육군으로 퉁치면 되고요. 섬에 상륙해 있던 일본군이 가장 많았던 때도 2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미군의 경우 뭐 미해병대, 미항공대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미해병 제1사단 뭐 이렇게 딱 한 부대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장 쿠반에서 방어선에 위치해 있던 독일군 사단만 해도 12개나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복잡함이 저희 이야기를 어렵게 만들고요. 그만큼 그 동부전선의 스케일 때문에 이거를 말로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짤 때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짜보려고 했는데 이 육상전을 지도가 없이, 영상이 없이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최대한 생략을 많이 하고 요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뭐 삼국지 같은 느낌의 동부전선 이야기를 제가 만들려 하거든요. 그래서 쉽고 즐겁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쿠반 전투의 스케일이라는 거죠. 당장 쿠반에서 독일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 정말 넓었습니다. 1943년 2월 기준으로 저희 남한 면적의 절반이 조금 넘는 넓은 지역을 독일군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이 지역을 두고서 소련, 독일 양측을 합쳐서 가장 많을 때 도합 한 100만 명 정도의 대군이 쿠반을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독일군 방어선 일대 곳곳에서 전투들이 끊임없이 벌어졌고요. 너무 넓었고 숱한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육상전들 하나하나 다루기 어렵다는 점, 그래서 가장 과감했고 용감했던 전투들 몇 개 맛배기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쿠반에서만 벌어졌던 상륙작전, 또 철수작전 같은 특이한 전투들만을 중심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편에서 1943년 2월 초중반에 있었던 소련군의 공격작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고 어떻게 보면 실패였어요. 일단 쿠반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철도가 집중되어 있는 크라스노다르시를 소련군이 탈환했죠. 그리고 독일군을 기존의 방어선에서 약간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 기간에 소련군의 공격은 정말 무모했어요. 예컨대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소련과 독일의 사상자 비율이 9대1이 나올 정도로 소련의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퇴각을 마친 독일 제17군의 방어는 더 견고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각하면서 방어선이 줄어들게 되죠. 방어선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병력을 더 집중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소련군의 수가 워낙 많았고 독일군 역시 쿠반으로 퇴각하는 과정에 입었던 피해가 컸기 때문에 독일도 많이 불리하긴 했어요. 예컨대 독일 제17군한테는 예비대로 쓸 전력이 겨우 2개 대대밖에 안 남아 있었고요. 이 2개 대대, 그러니까 2천여 명의 병사들로 만일이 쓸 소련군의 상륙작전을 막아야 했습니다. 쿠바는 흑해 그리고 아조프해를 등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수진입니다. 따라서 소련군이 방어선 뒤쪽에 독일군의 뒤통수에 언제나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어요. 그 상륙작전 실로 위협적인 겁니다. 독일 해군한테는 소련 흑해 함대를 막을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소련군이 상륙을 한다? 그러면 독일군은 갖고 있던 예비 병력을 신속히 이동시켜서 조기에 상륙해온 소련군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근데 독일 제17군한테는 이런 데 쓸 예비 병력이 매우 부족했다는 거죠. 보통 동부전선의 독일군은 신속히 움직일 때는 전부 기차 타고 이동했었거든요. 근데 쿠반의 독일군한테는 철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차량도 부족했다는 것 역시나 독일 제17군한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편에서 소련군의 상륙작전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실제로 쿠반 포위전 시작하자마자 2월 초에 소련군은 과감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비록 큰 피해를 입었다지만 상륙 교두보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독일군은 뒤통수에도 상륙해온 소련군이 있게 되고요. 이를 상대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어요. 한편 소련이나 독일이나 2월, 3월 내내 쿠반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잠시 물러나 있었어요. 소련의 경우 2월, 3월 입은 손실을 보충하고 4월에 또 한 번 커다란 공격을 가하려고 했죠. 반면 독일은 몇 주의 시간 동안 빠르게 쿠반에서 장기 농성을 준비해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 독일 해군도 크림반도와 케르치압을 열심히 오고 가고 활동을 하면서 물자를 가져다 주고요. 또한 독일 공군도 크림반도로 본거지를 옮겨서 제공권 장악에 힘을 쓰고 물자를 공수해 옵니다. 저희가 쿠반 전투를 이야기할 때 크게 북쪽, 중앙, 남쪽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쿠반을 둘러싼 전선의 북쪽은 아조프해와 맞닿아 있고요. 석호와 라군이 있는 들쑥날쑥한 해안지대입니다. 북쪽 그리고 중앙 전선 모두 독일군이 강을 끼고 방어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여기를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나 하천, 강이 많고 습지대였던 만큼 탱크나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지형이고요. 남쪽의 경우 방어선 끝에는 노브로시스크라는 도시가 있고요. 흑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소련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교두보를 만들어둔 상황이었고요. 이 상륙 과정은 저희가 지난번 편 마지막에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북쪽 그리고 중앙, 남쪽 한 구역씩 차례로 공략하면서 독일군을 괴롭힙니다. 그 과정들을 가볍게 볼게요. 저희가 가볍게 보지만 이 공격작전 하나가 실행될 때마다 동원되는 병사들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전투들입니다. 자, 일단 4월에 벌어지게 되는 가장 큰 전투였던 쿠반교두보 남쪽 부근의 전투를 가볍게 볼게요. 이 지역의 독일군 방어선에 소련군이 공격을 가하는데요. 이곳 방어선을 가볍게 보자면은 여기는 노브로시스크라는 항구 도시와 흑해가 독일군 방어선 제일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반면 방어선 왼편에는 쿠반강 그리고 늪지대와 습한 땅이 위치해 있어서 대규모 기동부대가 움직이기 어려웠고요. 이 방어선 가운데에는 크림스크라는 작은 도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소련군의 공격 목표였어요.
이 흑해 연안의 노브로시스크에서 쿠반강 유역까지의 지역을 독일군이 꽉 움켜잡고 이 지역에 철통 방어를 준비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방어선 길이가 이 지역이 한 60km 정도 되었어요. 이 지역 마을들은 3월 마지막 주 동안 철저히 요새화가 됩니다. 또한 독일군은 열심히 삽을 들고 진지공사에 들어가거든요. 4월이 되면은 이 지역에 참호가 파여지고 독일군은 지하 벙커까지 만들어 둡니다. 80cm 두께의 두꺼운 지붕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소련군 중포에도 버텨낼 수 있는 철통 아지트를 잔뜩 만들어둔 셈이죠. 거기에 기관총 같은 자동 화기도 골고루 배치를 해서 사각 없이 돌격해오는 소련군 보병에게 집중포화를 쏟아낼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뢰까지 매설하고 철조망도 설치해 두고요. 쉽게 보시면은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을 독일군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반 포위전은 독일이나 소련이나 양쪽 모두 이렇다 할 강력한 탱크 부대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대부분의 공격은 죄다 보병이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기관총과 현대식 라이플 앞에 가해지는 이런 공격은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시키죠. 어쨌든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참호전으로 저희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겁니다. 탱크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탱크와 차량 부대들은 한 곳에 모아서 만일 방어선 한 곳이 뚫릴 경우 그 자리를 급히 막기 위해 투입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소방수 같은 역할이죠. 어디 불렀다 그럼 그때 이제 투입하기 위해서 아껴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의 독일군이 벌이던 전격전, 기동전 이거 하기에는 탱크가 너무 적었어요. 탱크도 적고 보병의 주축이 되어서 하던 전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대포가 매우 중요해지겠고요. 또 기관총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나 독일이나 양쪽 모두 이런 무기들 적극 활용합니다. 4월에 공세를 준비할 예정인 소련군도 당장 병사들한테 줄 탄약도 부족했고 포탄도 모자랐어요. 따라서 소련군은 공세를 펼칠 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한 화력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네, 알겠습니다. 탱크도 부족했기 때문에 공격은 말 그대로 1차 세계대전의 스타일이 된 것이죠. 다만 2차 세계대전 들어서 달라졌던 비행기를 소련군이 많이 동원할 수 있었는데요. 4월에 있었던 소련군의 공세에 소련은 450대의 항공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공군도 항공기를 동원할 수 있었고요. 소련과는 달리 독일 조종사들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독일 조종사들은 폴란드 전역, 서부 전선의 프랑스 전역, 그리고 영국 항공전과 1941년 동부전선까지 두루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비슷한 숫자가 있을지라도 공중전이 벌어지면은 독일 공군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소련군의 거듭된 공격은 많은 사상자만 내고 끝나게 되죠. 4월 4일에 있었던 소련군의 공세는 결국 2주도 안 돼서 실패로 끝나고요. 소련군은 많은 사상자만 냅니다. 이렇게 소련군의 힘이 다 소진된 듯 싶었어요. 이러니까 독일군 장군들은 이때다 싶어서 소련군의 상륙 교두보를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자, 이 상륙 교두보를 둘러싼 전투들이 쿠반 전투의 특징인데요. 동부전선은 대부분 육지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육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이나 하천은 있어도 바다가 없습니다. 하지만 쿠바는 흑해를 등 뒤에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 소련군이 상륙작전을 자주 감행했습니다. 흑해 함대에 있는 순양함과 구축함 등의 함정도 동원해서 해상작전을 펼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저번 편에 2월 초에 상륙해온 소련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 병사들이 목숨 걸고 지킨 덕분에 소련군 상륙 교두보가 매우 단단해져 있었고 강력했습니다. 이 상륙 교두보 위치는요, 쿠반 전선 가장 남쪽에 흑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고요. 독일군과 소련군이 전투를 벌이던 방어선 뒤쪽에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이 장악하고 있던 항구 도시 노보로시스크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 상륙 지점을 말라야 zemля 교두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여기 상륙했던 병사들이 겨우 2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뒤인 4월 중순이 되면 여기에 2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상륙해 있던 소련군은 단순한 보병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포대도 있었고요. 탱크 부대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마치 잠시 신경을 못 쓴 사이에 혹이 굉장히 커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250명이 상륙해 왔을 때만 해도 독일군은 저거 별거 아니겠지 이랬었는데 이 혹이 점점점 커져갖고 4월 중순이 되면은 독일군한테 엄청난 위협이 되어 있었습니다. 3월과 4월 내내 소련군한테 시달리느라 독일 제17군은 이 교두보 제거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4월 초에 소련군의 공세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마침내 여기를 한번 공격해볼 여유가 생긴 겁니다. 독일 제17군은 말라야 zemля 교두보 제거를 위한 넵튠 작전을 계획하게 돼요. 공격에 투입될 병사는 총 2만 8천 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 절반이 루마니아군이라는 것이죠. 전력도 빈약했고 상대적으로 약했던 루마니아군이 절반이나 되었기 때문에 독일군이 과연 성공적으로 소련군 교두보를 제거할지 좀 의문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소련군이 끊임없이 바다를 통해서 상륙부대한테 물자를 가져다 주는 것도 막아야 했죠. 독일군은 88mm 대공포 등으로 상륙해오는 소련군 함정들을 이제 다른 편 해안에서 견제하려고도 했고요. 또한 5척의 경비정과 7척의 이탈리아제 어뢰정으로 소련 해군을 막아보려 합니다. 물론 이게 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결과를 말하자면 독일군의 넵튠 작전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소련군이 너무나 완강히 저항을 했고 독일군은 4월 25일에 공격을 중단해요. 물론 뒤에 이제 4월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된 소규모 공격을 하지만 독일군은 결국 교두보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넵튠 작전 이후로 독일군은 소련군 상륙 교두보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못해요. 그냥 대포로 공격하거나 혹은 독일 공군한테 요청해서 폭격기로 폭격을 하는 정도였고요. 이 상륙 지점에 있는 소련군이 치고 나오지 않게끔 포위하는 데에만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쿠반이라는 이 커다란 지역 다른 이제 방어선 일대에서 소련군이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륙 지점에만 병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었어요. 독일 제17군한테는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이나 불리했어요. 그래서 독일군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되는데 불이 너무 여기저기 다 나서 바빴던 거죠. 한편 소련군은 자기들이 왜 2월과 3월에 있었던 공세에서 실패했고 4월에 있던 그 공들였던 공격에도 실패했는지 원인을 좀 분석해 봅니다. 그 결과는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부족했습니다. 탱크 부족했고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실패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탱크를 좀 보충하고 현대적인 무기를 잔뜩 들고 와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전투를 치르면 될 것 아니겠어요? 독일군 남쪽 방어선을 다시 한번 공격을 하기 위해서 소련군이 준비를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소련 제56군에는 돌격포 45대가 주어지고요. 4개의 차량화 대대가 추가됩니다. 또한 50대의 미제 탱크도 추가되고요. 돌격포, 탱크, 장갑 차량 등등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기갑 전력 탱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독일군 참호를 뚫어볼만 합니다. 여기에다가 스탈린그라드 전선에서 싸웠던 3,000명의 베테랑 병사들도 지원을 오고요. 거기에 소련 공군도 계속해서 추가가 되면서 쿠반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소련 항공기를 다 합하면은 도합 1200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확실히 물량에서만큼은 언제나 독일을 앞서고 있었고 쿠반에서만큼은 압도적으로 소련이 앞서고 있었어요.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하고서는 다시 한번 4월 말에 공격을 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공격은 4월 초에 했었던 것과 같이 중앙과 남쪽 방어선 일대에 공격을 가하고요. 소련군은 기존에는 탱크들을 보병부대 여기저기 나눠서 쓰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나 소련의 주코프 원수가 탱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주코프라면은 아마 2차 세계대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소련 장군일 것 같은데요. 주코프, 당장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천왕성 작전이 주코프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장군인데요. 주코프는 탱크를 한 곳에 모아서 강력한 탱크 부대를 만들어서 독일군 방어선을 뚫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코프의 의견대로 이번에는 소련군 곳곳에 흩어져 있던 탱크를 모아서 강력한 충격 집단을 만들어서 써요. 쉽게 보시면 독일군이 탱크들을 한 곳에 모아서 기갑사단을 운용했듯이 소련군도 비슷한 방법을 쓴 겁니다. 이에 따라서 공격을 진행하는 북카프카스 전선군은 2개의 기갑여단을 앞세워서 공격을 진행하고요. 탱크 부대 앞서서 독일군 방어선을 두들겼다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60대의 탱크들로 뭉쳐진 여러 탱크 부대를 이용해서 공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공은 소련 제56군이 맡게 될 건데요. 말씀드렸듯 소련의 한 개 군은 10만 명 내지 16만 명의 대규모 병력이라는 거죠. 소련이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게 소련의 제56군 바로 뒤에 NKVD 부대가 위치해 있었다는 건데요. NKVD 부대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내무인민위원회 부대인데요. 쉽게 보시면 소련의 비밀 경찰 같은 그런 보안 부대입니다. 비슷한 걸로는 독일의 나치 친위대, 게슈타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NKVD가 나중에 그 유명한 소련의 정보국인 KGB로 발전하게 됩니다. KGB라면은 미국의 CIA, 영국의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등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보기관이겠죠. 한국으로 치자면은 과거의 중앙정보부 혹은 안기부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차 세계대전의 NKVD는 거의 군사 조직의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이 NK 부대는 제56군 병사들이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하면 신속히 그곳에 투입돼서 전과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NKVD, 그러니까 비밀 경찰 부대가 소련 병사들 바로 뒤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공격에 나섰던 소련 제56군 병사들이 잘 못 싸우는 것 같아, 혹은 쫓겨서 도망쳐 온다, 그러면은 NKVD 보안부대 병사들이 바로 그 뒤에 서 있는 겁니다. 못 도망치게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의용군이나 형벌부대 혹은 일반 소련 보병들은 달아나는 경우 그 즉시 NKVD 부대한테 사살당했거든요. 스탈린그라드의 경우 돌격을 감행하는 의용군 바로 뒤에는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NKVD 부대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독일군 기관총, 뒤에는 같은 편 소련 NKVD 기관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아나면 죽음이요, 전진해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련군 병사들의 슬픈 운명이었고요. 그거는 쿠반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4월 초에 실패했던 공세에서 탱크만 부족해서 졌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병사들이 싸울 동기도 부족했다, 이렇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NKVD가 서 있으면서 소련 병사들에게 못 싸우면 니는 우리 손에 죽는다, 그런 위협을 줬던 거죠. 그렇게 해서 1943년 4월 29일 아침에 소련군이 또다시 독일군 남부전선 일대에다가 대규모 공세를 가합니다. 1시간 40분간의 준비 포격, 그리고 폭격기들의 폭격이 이어지고서 소련군이 전진해요. 소련군의 공격은 초기에 지지부진했고요. 독일군 방어선에 걸려서 많은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소련군은 독일군보다는 약했던 루마니아군이 방어하는 지대를 집중 공략해서 돌파를 이루어내거든요. 그래서 독일군은 크림스크, 이 작은 도시를 버리고 철수하고요. 소련군은 이번 공격을 통해서 적어도 도시 하나는 해방시켰다라는 만족감을 얻기는 합니다. 다만 소련군 피해가 너무 커서 5월 5일쯤에 공세를 중단해야 했어요. 소련군은 도시 하나를 해방시켰고 독일군 3개 사단을 퇴각하게 만들면서 10km 전진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독일군 방어선은 아직도 튼튼했고요. 소련군은 한번 공격할 때 어떤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걱정스러웠겠죠. 자, 쿠반 방어선 남쪽에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북쪽에서도 이런 전투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쿠반을 둘러싼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큰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독일군의 쿠반 교두보 북쪽 방어선은 쿠반강이라는 천연 장애물을 끼고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는 아조프해가 있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독일군 방어선을 우회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조프해로 인해서 석호가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독일군이 천연 방어물로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 돌파하는 거 정말 어려웠어요. 이곳에서 역시나 2월 내지 4월까지 있었던 무리한 전투로 인해서 공격을 맡았던 소련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격을 감행했던 소련 제9군은 전력이 너무 감소해서요, 겨우 3개의 소총병 사단만 갖고 있게 되었고요. 포병 전력도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피해냐면요, 통상의 소련 이제 한 개의 야전군에는 소총병 사단이 6개 내지 9개 있었거든요. 그랬던 만큼이나 전력이 최대 3분의 1로 감소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몇 달간의 전투로 얼마나 많은 소련 병사들이 죽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소련군 공격을 막아내는 독일군도 애먹기는 마찬가지였죠. 4월 초에 있었던 며칠 동안 독일 제50 보병사단은 무려 11,000발의 포탄을 썼고요. 수십 차례나 독일 공군 폭격기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4월 첫 주에만 제50 보병사단에서 2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소련군이 공세를 재개했던 4월 중순에 독일 산악사단에서는 단 사흘 만에 1,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독일 제370 보병사단의 경우 4월 25일 기준으로 사단 내에 7개 대대만 남아있게 되고요. 그 전력도 약했습니다. 제370 보병사단의 전력이 통상의 20%대까지 2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었어요. 양쪽 모두 이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쿠반강과 아조프해 인근의 석호, 습지대를 건너려는 소련군의 시도는 계속 이어졌고요. 독일군도 질세라 이를 최대한 막으면서 여기저기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소련 제9군은 큰 사상자만 내고 북쪽 부근에서 독일군 방어선을 뚫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보시면 소련은 쿠반을 둘러싼 포위망 곳곳에서 독일군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죠. 방어선 중앙부를 공격했는데 여긴 너무 단단해. 그래서 이번에는 북쪽과 남쪽 끝의 측면을 공격해보지만 여기서도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렇게 되니까 소련군은 다시 한번 전공법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한 다음에
독일군의 쿠반 방어선 가운데를 들이받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련군이 준비에 들어갑니다. 5월이 되면은 사실 누가 봐도 소련군이 유리했단 말이에요. 우선 쿠반 전선 중앙부에서 소련군은 3대1의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자는 방어하는 자 숫자의 적어도 3배는 돼야 한다는 게 정말 유명한 팩트인데 이 조건은 충족한 겁니다. 지금까지 소련군은 2번이나 이미 쿠반 전선 중앙을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크라스노다르나 크림스크 같은 도시를 해방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도 컸고 독일군을 멀리 몰아내지도 못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련군은 2개 군을 동원해서 또다시 대규모 공세를 펼쳐요. 하지만 역시나 독일군 방어선을 뚫는데 실패합니다. 독일의 피해도 컸죠. 5월에만 9,500명의 사상자가 제17군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런 피해를 독일군한테 줬음에도 소련군이 돌파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질세라 소련군은 또 한 번 준비해서 6월 7일에 다시 한번 중앙을 공격하지만 역시나 또 실패합니다. 5월부터 6월까지의 공격에서 소련군의 피해가 정말 엄청났어요. 2번의 공격에서 소련 북카프카스 전선군은 16만 1000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북카프카스 전선군이 갖고 있던 병사의 40%가 전사하거나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겁니다. 반면 독일 제17군은 5월 말과 6월에만 2만 2천 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그 피해 정말 컸지만 소련과는 비교도 안 됐죠. 양쪽 모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싸우지만 소련군의 결정적인 돌파는 나오질 않았어요. 독일군은 북쪽과 남쪽 측면 그리고 방어선 전체 일대에서 철통 같은 수비를 이루어내고요. 소련은 큰 피해만 입고 아무 성과를 거두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 킬로미터 전진하는 게 성과라고 하면은 성과라 할 수도 있겠지만 소련군이 바라고 있던 독일 제17군 모두를 잡아내고 포위망에 가둔다.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독일군은 해상과 공중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급을 받으면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일 제17군이 소련군을 잘 막아내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쿠반을 독일군이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니 그것이 바로 쿠르스크 전투입니다. 자, 독일군은 1943년 여름에 시타델 작전을 통해서 동부전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가해요. 그러면서 쿠르스크 전투가 벌어집니다. 쿠르스크 전투는 독일이 병력 90만 명의 탱크 3,000대를 그리고 이에 맞선 소련이 병력 200만 명과 탱크 5,000대를 동원해서 벌였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육지전이었어요. 그리고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합니다. 그게 바로 1943년 7월의 일인데요. 쿠르스크 전투에서 패배한 뒤로 독일은 동부전선에서 모든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속 밀리기 시작해요. 1943년 8월부터 시작된 독일군의 패주는 결국 1945년 5월에 베를린이 함락되고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독일군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쿠르스크 전투인데요. 자, 쿠르스크 전투는 저희 이야기인 쿠반으로부터 약 800km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일어난 전투라고는 하지만 독일이 쿠르스크에서 입었던 피해가 워낙 컸던지라 그 여파는 쿠반까지 몰아닥치게 됩니다. 쿠르스크 전투가 끝나고 소련군은 동부전선 남쪽 일대에서 루만셰프 작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공세를 바로 펼치거든요. 이러면서 8월 말에 독일군은 오늘날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완전히 쫓겨나기 직전에 몰립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를 이를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남부 집단군을 지휘하고 있던 독일 장군들이 제발 쿠반을 포기하자고 육군 최고 사령부 그리고 히틀러한테 간청을 합니다. 제17군 장군들 그리고 제17군이 소속되어 있던 A집단군 장군들과 A집단군 총사령관이었던 번 클라이스트 등등 이런 장군들도 모두 입을 모아서 제발 퇴각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소련군이 파도처럼 밀어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군한테는 한 명 한 명의 병사도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쿠반에 독일 제17군이 포위된 상태로 거기 버티고 있던 겁니다. 얘네를 빨리 빼내서 다른 지역에 투입을 해야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육군 최고 사령부에서 급한 대로 제13기갑사단을 비롯한 탱크 부대만이라도 먼저 쿠반에서 퇴각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8월 말에 부랴부랴 탱크 부대들이 쿠반에서 배 타고 크림반도로 철수합니다. 이 부대들은 지금 7달 넘게 쿠반에서 계속 싸워왔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잠깐 크림반도로 옮겨가서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동부전선 전체에서 독일군이 무너지고 있던 때라서 이 병사들 쉴 틈도 없었습니다. 제13기갑사단의 경우 쿠반에서 퇴각한 직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었어요.
8월 말이 되니까 히틀러도 마침내 쿠반에서 더 이상 버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히틀러는 자기가 카프카스에 언젠가 다시 이제 공격을 할 때를 대비해서 쿠반에 교두보를 남겨두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독일군이 카프카스로 다시 갈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카프카스로 뭐 공격하기 이전에 당장 뭐 소련에서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히틀러도 쿠반에 있던 독일 제17군이 동부전선의 다른 지역에 투입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9월 3일 오후 무렵 히틀러가 마침내 쿠반 교두보 포기하자, 얘네 빼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명령이 떨어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쿠반에서 탈출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독일군한테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탈출 준비도 단 며칠 만에 끝내야 했어요. 자, 근데 독일군은 사실 히틀러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쿠반 탈출 작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르스크 전투가 끝난 시점에서 다들 조만간 쿠반에서 퇴각해야 하겠구나 싶었거든요. 더 버텨봤자 전혀 이들 게 없었습니다. 급한 불이 쿠르스크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뭐 동부전선 전체가 지금 불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불 꺼야 됐어요, 독일군 입장에선. 자, 그래서 히틀러가 명령을 내리자마자 쿠반 탈출 작전이 뿅 하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쿠반 탈출 작전이 바로 작전명 브룬힐드인데요. 북유럽 전설에 나오는 발키리 여전사 이름을 따서 지었던 작전입니다. 이 작전의 핵심 내용은 흑해 케르치협을 통해서 쿠반에 있던 독일군 병사들을 전부 크림반도로 퇴각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간다는 내용인데요. 총 5주에 걸쳐서 병력을 퇴각시킬 예정이었어요. 뭐 까짓거 배 타고 가는 게 뭐 얼마나 어렵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브룬힐드 작전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웠어요. 독일군으로서는 처음 해보는 시도였고요.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일단 한 개 군 병력 전체를 바다로 수송한다는 게 2차 세계대전 들어서 독일군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과감한 작전이고요. 이 한 개 군 병력이 정말 많은 거예요. 자, 1943년 1월 말부터 쿠반에서 전투가 시작됐죠. 무려 7달 동안 전투를 치르면서 독일군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선에 투입되기 위해서 병사들이 끊임없이 배 타고 우크라이나로 옮겨갔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7달 동안 약 10만 명의 병사들이 쿠반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쿠반에 있던 독일 제17군은 약 25만 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떠났는데도 25만 명이 남아있던 겁니다. 이 25만 명의 독일군 그리고 루마니아군을 배로 실어서 크림반도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옮겨야 했어요. 그런데 독일한테는 수송했을 제대로 된 선박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거듭 명심할 것이 독일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특히나 독일 해군이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태평양 전쟁 이야기를 할 때 일본 해군은 해상에서 작전을 벌일 때만큼은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밤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섬에 병사들 데려놨다가 데려가기도 하고 구축함과 수송선을 쓰면서 수많은 섬들에서 상륙작전과 보급작전을 펼쳤습니다. 반면 독일 해군은 이런 과감한 해상작전을 펼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아니, 이런 해상작전을 펼치기 위해 필요했던 해군력을 갖고 있지도 못했어요. 결국 해군이 약했던 탓에 독일은 영국 본토 상륙작전도 포기했단 말이에요. 독일 해군한테는 모든 게 부족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상륙하는 데 필요한 상륙 주정과 상륙 장비, 그리고 얘네를 지킬 호위함 등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독일 해군이 지금 조그만한 항구와 해변가를 이용해서 25만 명을 배에 태우고 철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독일 해군이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 정말 긁어 모을 수 있는 배란 배는 다 모읍니다. 영국 공격할 때 쓰려고 준비했던 상륙 주정과 소형 보트들, 그리고 시빌 페리라고 부르던 소형 수송선, 거기에다가 뭐 예인선과 강에서 쓰던 소형 선박들, 민간 선박들까지 죄다 긁어 모읍니다. 저희 영화 덩케르크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덩케르크 보시면은 프랑스 북부에 고립된 영국군들 구출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뭐 해군 선박뿐만 아니라 민간 선박들, 요트까지 죄다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병사들 구출시키려고요. 지금 쿠반을 둘러싸고도 그런 해상작전이 개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양한 선박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거는 MFP라고 불리는 독일 상륙 보트인데요. 상륙뿐만 아니라 물자수송, 건보트 역할, 기뢰 설치 등등 여기저기 다 쓰였던 다목적 배입니다. 이 배는 길이가 50m 정도고요. 3.7cm 대공포를 탑재하고 다녔다고 해요. 이 보트에다가 병사들뿐만 아니라 말, 차량도 싣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왕복으로 한 개 대대를 싣고 갈 수 있었다고 하니까 꽤 많이
배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이 보트 30척이 독일군 수송의 가장 핵심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뭐 MFP를 비롯한 독일군의 각종 잡다한 선박들 다 동원되었다는 거고요. 이 배들은 소련 폭격기의 눈을 피해서 쿠반에 가야 했습니다. 일단 크림반도 그 케르치에서 출발해서 쿠반까지 가는 여정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독일군이 주로 이용하던 항구인 아나파까지 5시간, 쿠반 끄트머리인 타난반도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출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군이 조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쿠반에서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소련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다 같이 25만 명이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면서 소련군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죠. 작전 내용에서 독일군은 총 5개의 방어선을 만들고 조금씩 방어선 길이를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면서 쿠반 끄트머리로 퇴각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예컨대 오늘 하루 어느 하루 이제 너무 많은 병사가 배 타고 철수하는 바람에 방어선을 지킬 병사가 부족해졌다. 그래서 소련군이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해서 수송선단이 오고 가는 지점까지 도달해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쿠반에 남아있는 독일군은 모두 포로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러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이죠. 작전을 준비하던 독일 장군들도 자기들이 과연 제17군의 25만 명을 다 철수시킬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면 소련군의 경우 어땠을까요? 소련군은 쿠반을 포위하고 있던 북카프카스 전선군이 있겠는데 얘네들의 경우 그 당시 소련 제9군, 제18군, 제56군 이렇게 3개 야전군에 40만 명의 병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련도 쿠반 전투가 지속되면서 그 피해가 많이 누적되었죠. 그래서 그 수가 많이 줄어 있었고요. 전력도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정도 병력으로도 충분히 철수하고 있는 독일군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북카프카스 전선군한테 중요한 건 과연 독일군이 달아날 것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8월 말만 해도 소련군 지휘부는 독일군이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챘어요. 자, 그러나 뭐 언젠가는 알게 되죠. 9월 6일에 독일 제17군이 첫 번째 부대를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125 보병사단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 크림반도로 빼내게 됩니다. 이 부대를 빼내서 곧장 우크라이나로 보내야 했어요. 그만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독일군이 불리했습니다. 자, 근데 1만 명이나 되는 보병사단 병사들이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거를 소련군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얘네도 낌새를 눈치채요. 그래서 소련군도 과감한 공격을 가하기로 합니다. 어디서 먼저 공격을 시도하냐면요, 쿠반 포위망 가장 남쪽의 항구 도시인 노보로시스크를 공략하기로 합니다. 이 도시는 거의 1년 가까이 소련과 독일이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던 지역인데요, 여기를 공략했어요. 노보로시스크 동쪽에는 소련군과 대치하고 있던 전선이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남쪽에는 상륙해 있던 소련 제18군의 교두보가 있었고요. 소련군은 8,900명의 병사를 새로 노보로시스크 항구 주변에 상륙시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갈래 방향에서 도시를 집중 공략해서 함락시키겠다는 것이죠. 9월 10일에 이 공격이 가해집니다. 도시 항구 쪽에 상륙해온 새로운 소련군, 그리고 도시 남쪽 상륙 교두보에 있던 제18군, 그리고 전선 쪽에서 공격해오는 소련군 주공, 이렇게 3갈래 방향에서 소련군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도시를 방어하던 독일군은 치열하게 저항하면서 소련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요. 3박 4일간 이어진 전투에서 마침내 소련군이 도시 동쪽을 장악하긴 합니다. 이제 노보로시스크에서 독일군이 더 버티기는 어려워졌죠. 그래서 독일군도 소련군의 진격을 늦추면서 도시에서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 마침내 노보로시스크가 해방되는데요. 이 도시는 쿠반 포위전 시작하기 전부터 독일 제17군과 소련군이 대치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카프카스 전선 남서쪽 끝에 있던 항구 도시예요. 1년간 노보로시스크를 두고 소련군은 수없이 상륙작전을 펼쳤죠. 전선에서도 싸워왔습니다. 양쪽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싸우면서 이 도시는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도시 인구 숫자 변화만 봐도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전쟁 터지기 전에 노브로시스크 시의 인구가 9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랬던 인구가 1943년 9월 16일에 인구가 불과 1200명으로 줄어 있었다는 거죠. 비록 소련군이 도시를 해방시켰다지만 인구 수 차이만 봐도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소련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17군은 이런 폐허화된 도시 하나 지키려고 병사를 희생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미 얘네는 달아나기로 작전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얘네 목적은 쿠반에서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줄여나가면서 천천히 퇴각하고 종국에는 배 타고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독일군 부대들은 천천히 퇴각하면서 아나파 같은 항구들을 이용해서 재빨리 탈출하고요. 반면 소련군도 이제는 독일군이 달아나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에 쿠반 전선 중앙부에서 탱크를 동원해서 제56군이 공격을 가해요. 곳곳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독일군은 작전대로 잘 버티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21일째, 그러니까 소련군이 공격을 시작하고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쿠반 교두보의 독일군 방어선은 기존의 길이 90km였던 것이 60km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하겐슈텔룽이라고 불리던 독일군의 2차 방어선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철수 준비하면서 여기에다 2차 방어선을 만들어 둔 겁니다. 소련군은 쿠반 전투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독일군을 멀리 몰아내면서 성공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죠. 왜냐하면 이거는 독일군이 철수 작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방어선을 줄이면서 퇴각하고 있던 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독일군의 2차 방어선에 도달한 시점, 그 시점에 소련군의 진격이 꽉 막혀버립니다. 9월 24일에 소련군은 쿠반 교두보의 모든 전선에 걸쳐서 대공세를 펼치지만 독일군 방어선은 꿈쩍도 하질 않아요. 방어선이 워낙 견고하니까 소련군 지휘부도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에 이번엔 독일군 방어선 뒤에다가 상륙작전을 감행해요. 전선 북쪽에 아조프해 쪽에다가 한 개 사단을 상륙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북부에서는 소련 제9군이 공격을 가하고요. 그러나 독일군의 방어에 막혀서 역시나 이 공격도 무산됩니다. 그러는 동안 독일군의 철수는 착착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9월 25일에만 두 개 군단 병력의 최소 8만 명이 배를 타고 크림반도로 성공적으로 철수합니다. 배가 부족했던 탓에 8개의 독일 루마니아 사단들이 대기하던 중이었고요. 배가 오는 대로 얘네도 곧장 탈출할 준비가 되었던 거죠.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한 개 사단을 제외한 모든 루마니아군도 배 타고 달아나는데 성공해요. 한 개 사단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타만반도의 항구들을 지키다가 탈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타만반도가 어디냐면요, 쿠반 가장 끄트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무조건 지켜내야 했죠. 타만반도에서 케르치협 지나서 배 타고 10km만 가면은 크림반도였거든요. 그랬던 만큼 탈출할 독일군은 다 여기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거듭해서 루마니아군 교두보를 공격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요. 9월 22일, 23일 이틀 동안만 21대의 탱크를 잃으면서 소련군 공격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런 동안에도 계속 독일군은 탈출하고 있었어요. 조바심 났던 소련군은 흑해 연안에서 한 개 연대 병력을 동원해서 또 하나의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블라고베슈첸스카야라는 작은 항구 마을에다가 상륙을 감행했는데요. 이런 상륙이 위협적인 것은 독일군이 탈출하는 데 이용하던 타만반도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이라는 거죠. 게다가 독일군 방어선 뒤로 20km 지점입니다. 소련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독일군 방어선 뒤쪽을 노렸단 말이에요. 상륙하기가 용이했잖아요. 지금 쿠반반도 끄트머리, 그러니까 타만반도의 경우 반도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상륙할 곳이 많았습니다. 다만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진짜 아무데나 상륙하면 안 돼요. 소련군이 상륙을 감행했던 블라고베슈첸스카야의 경우 겨우 길이 100m 남짓 되는 모래사장에 소련군이 나타났거든요. 방어하기도 묻지 어려운 곳이고 어디 숨을 곳도 없는 데였습니다. 게다가 루마니아군이 아직도 블라고베슈첸스카야 마을을 점령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얘네는 신속히 소련군 상륙 지점을 봉쇄하고요, 무자비한 포격을 해안가에 가합니다. 그래서 상륙을 감행했던 소련군은 모조리 해안가에 고립되어서 일주일 동안이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소련군은 여기 외에도 상륙작전을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많이 감행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실패로 끝났어요. 너무 무식하게 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한편 철수하는 병사들이 많아지고 소련군의 공격도 거세지면서 독일군은 한 번 더 방어선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9월 29일에 일제히 퇴각해서 제3차 방어선까지 물러나요. 그래서 비엔나 스텔룽이라고 불리는 3차 방어선까지 독일군이 물러납니다. 이 퇴각 과정에서 소련 제9군, 56군 모두 자기들이 8달 동안 공격해도 점령하지 못했던 주요 도시들을 모두 해방시키기는 해요. 하지만 제3차 방어선의 경우 공격을 해도 소련군이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소련군이 공격을 해서 도시들을 탈환했다기보다는 독일군이 야 이제 너네 가져 이렇게 주고서 물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소련군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했겠죠. 그리고 일단 독일군이 방어하고 있던 지형이 늪이랑 석고 등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위로는 아조프해, 밑으로는 흑해가 위치한 가느다란 지역에 독일군이 방어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러면서 소련군은 많은 수의 병력을 이 좁은 곳에 다 집중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쪽은 20명이고 저쪽은 겨우 1명이에요. 그래서 숫자로만 보면은 당연히 이쪽이 이기는 게 맞는데
저 한 명이 지금 좁은 방에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20명이지만 한 번에 한 명씩만 방에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20명 대 한 명의 싸움이지만 실제로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싸울 때는 1대1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건데요. 그래서 방어하는 독일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소련군은 숫자가 많았지만 이 병력을 동시에 투입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진 겁니다. 독일군은 소련군의 공격에 며칠 동안 맞서다가 또 한 번 후퇴해서 4차 방어선까지 퇴각합니다. 이때가 10월 2일 그리고 3일 밤이었는데요. 이제 독일군은 탐안반도 제일 정말 끝까지 몰렸어요. 아직 독일군 방어선은 길이가 제법 되었지만 중간중간 라군과 석호가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보시면 바닷물이 갇혀있는 호수들이 중간중간 있는 곳입니다. 이 호수와 호수 사이만 막으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가 보통 8km 안팎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았어요. 따라서 방어하는 독일군 굉장히 유리했죠. 이 좁은 방어선만 중간중간 지키면 됩니다. 10월 3일에 제18군 병력이 공격하지만 독일군 참호와 기관총 앞에 격퇴당하고요. 바로 다음 날인 10월 4일에 이번엔 소련 제56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독일군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이날 공격 역시 소련이 30대의 탱크를 잃고 물러나야 했어요. 그날 밤 독일군은 또 한 번 퇴각해서 5차 방어선까지 물러납니다. 이 방어선 이름은 베를린스텔룽이었는데 베를린, 그러니까 독일 수도 이름인데 집에 빨리 돌아오고 싶어서 이런 이름을 붙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독일군 방어선은 그 길이가 겨우 16km밖에 안 됐어요. 자, 처음 독일군이 브룬힐드 작전을 시작하고 단계별 철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선 그 방어선 길이가 90km였죠. 그런데 어느새 16km까지 줄어든 겁니다. 독일군은 성공적으로 소련군의 진격을 저지하면서 죄다 빠져나가고 있던 거고요. 이제 작전은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어요. 소련군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저놈들이 집에 무사히 돌아가게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월 4일 밤에 소련 제9군은 아조프에 방면해서 상륙작전을 한 번 더 감행하지만 이건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10월 5일 밤에 마지막 남은 루마니아군이 배를 타고 탈출하는데 성공해요. 다음날 6일에는 독일 제17군의 2개 보병사단이 또 탈출하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소련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던 부대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대들이 독일 제4 산악 엽병사단과 97 엽병사단이었는데요. 이 병사들이 마지막까지 동료들이 탈출하게 방어선에서 버티고 있었고요. 마침내 10월 9일 새벽 1시에 제13 산악 엽병연대가 배에 오르면서 마지막 독일군이 쿠반을 빠져나갑니다. 아침 해가 떴을 때 소련군이 쿠반 가장 끄트머리인 탐안반도 해안에 도착하거든요. 그 자리에 독일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련군은 마침내 쿠반 전역을 해방시켰고 카프카스에 남아있던 마지막 독일군을 쫓아내는데 성공한 것이죠. 다만 모든 독일군이 성공적으로 탈출한 뒤였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쿠반에서 탈출하는 약 3주간 있었던 전투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굵직굵직한 몇몇 에피소드만 보았고요. 방어선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독일군의 지연작전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군의 철수작전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에요. 브룬힐드 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이 거둔 성공을 한번 볼까요? 일단 독일군은 쿠반에 남아있던 모든 잔여 병력을 성공적으로 탈출시켰습니다. 탈출한 병사 숫자가 무려 22만 7천 명, 다른 자료에서는 거의 24만 명이 탈출했다고도 합니다. 쿠반에 있던 독일군은 다 탈출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이것 외에도 이 병사들이 쓰던 물자까지 죄다 들고 탈출합니다. 저는 독일군의 쿠반 철수 작전이 2차 세계대전 최대의 성공적인 철수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들 철수 작전 하면은 맨날 서부전선 아니면 그마저 이제 태평양 전역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독일군이 얼마나 그 대단한 철수를 감행했었는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유명한 철수 작전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바로 2차 세계대전 최대 기적이라고 불렸던 덩케르크의 기적, 덩케르크의 기적을 불러왔던 연합군의 다이나모 작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철수 작전일 건데요. 1940년에 프랑스 북부에 고립된 연합군이 덩케르크를 통해서 영국으로 탈출하죠. 그래서 총 33만 명이 독일군한테 잡히질 않고 영국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덩케르크의 기적이에요. 워낙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일화라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제 감독이 덩케르크라는 영화까지 만들게 되죠. 근데 덩케르크의 기적은 지금 저희가 본 독일군의 브룬힐드 작전에 비하면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덩케르크에서 탈출했던 연합군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서 진짜 몸만 건져서 탈출했거든요. 연합군이 쓰던 탄약, 차량, 대포, 장비 등등 죄다 버리고 피난민같이 배 타고 가까스로 달아난 겁니다.
그런 대혼란의 철수 과정은 영화 덩케르크에서 정말 잘 묘사하고 있어요. 정군이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덩케르크 꼭 보세요. 중요한 건 덩케르크에서 철수한 연합군이 그야말로 몸만 건져서 가까스로 달아났다는 것이고요. 얘네들이 잃었던 막대한 물자, 영국은 여기서 입은 피해 때문에 그리스와 북아프리카에서 고전하게 됩니다. 반면 1943년 쿠반에서 탈출하던 독일군은 병사들만 철수시킨 게 아닙니다. 독일 제17군이 쓰고 있던 물자까지 전부 멀쩡하게 건져가서 크림반도로 가져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독일군의 철수작전이 워낙 성공적이어서 못만 간 게 아니라 거의 집들이 하듯이 통째로 살림을 다 옮겼다는 겁니다. 거의 이사간 수준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는지 보죠. 독일군은 브룬힐드 작전을 통해서 쿠반에 있던 병사 22만 7천 명을 탈출시켰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거기에 더해서 탱크 74대, 트럭 2만 1230대, 대포 1815문, 그리고 각종 물자 11만 5400톤을 가져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있던 소중한 동물 친구들도 잘 챙겼는데요. 독일 해군 수송선들은 말 7만 3천 마리, 말 이외의 기타 가축 6천 마리, 그리고 이 동물들이 끌고 다니던 수레 2만 7천여 대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짜 1년 정도 쿠반에 있던 그 독일군들이 자기들 살림살이 죄다 가지고 크림반도로 이사 간 거예요. 이 얼마나 뛰어난 철수작전입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소련의 40만 대군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 이루어낸 겁니다. 40만 명의 공격을 마지막까지 잘 막으면서 모두가 철수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만큼은 독일군한테 박수를 한번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왜 소련군이 도대체 독일군의 탈출을 못 막았냐는 겁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진짜 거의 25만 명으로 추산되던 독일군의 철수를 끝까지 막질 못한 겁니다. 독일군은 자기 살림살이 다 챙겨서 떠나는 여유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대체 소련군이 뭐 했던 걸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를 분석하면서 그 동부전선에서는 잘 보기 힘들었던 해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해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흑해 아조프의 케르치 해협 등등 바다가 나오잖아요. 독일군도 바다를 통해서 달아나고 있고요. 당연히 해전이 있습니다. 소련군 중에서도 그 독일의 퇴각을 막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한다면 그건 바로 해군입니다. 소련의 흑해함대, 이 흑해함대라는 명실상부 강력한 함대를 소련이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 함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은 독일군의 철수를 당연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흑해의 독일 해군은 변변한 구축함 한 척도 없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독일 공군만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해군은 그냥 잡다한 수송선과 보트 몇십 척 빼면은 그렇다 할 전력이 없었다고요. 반면 흑해함대에는 순양함 3척, 구축함 6척이 있었습니다. 너무 강해요. 비유하자면은 강아지랑 공룡이랑 싸우는 급의 큰 전력 차이였습니다. 약해 빠진 독일 해군이 부지런히 자기 병사들 탈출시키는 동안 소련의 흑해함대는 대체 뭘 했는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1943년 9월 소련의 흑해함대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좀 쫄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최신형 순양함 3척, 구축함 6척 이걸 잃는 거를 정말 두려워했어요. 몸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배들이 해군기지에 그냥 얌전히 있었고요. 전혀 쓰이질 않았어요. 소련 해군은 이제 구형 잠수함 또는 뭐 해군이 가지고 있던 항공기만을 이용해서 독일 수송선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 독일 해군이 주로 밤에 몰래 수송작전을 펼쳤다는 거죠. 일단 해가 져서 캄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야간에 뭐 폭격이나 뇌격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소련 해군 함정들은 레이더가 없었어요. 따라서 독일 수송선단을 발견하고 공격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과달카나를 둘러싼 여러 해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본 해군이 주로 밤을 틈타서 섬에다가 수송작전을 펼쳤죠. 이거를 막는 미 해군은 레이더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해군을 쉽게 발견할 수도 있었고 공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반면 지금 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의 소련 해군은 그런 기술이 없었다는 거고 실력도 좀 안 좋았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러한 문제들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소련 흑해함대가 제대로 독일군을 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몇몇 해전이 일어나기는 해요. 9월 26일에 흑해함대 경비정 4척이 독일군 MFP 수송선을 발견합니다. 근데 정작 해전이 벌어지니까 흑해함대 실력이
형편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MFP 수송선에 실려있던 2cm, 3.7cm 포에 맞고선 소련 경비정 한 척이 대파당합니다. 나머지 경비정들은 후다닥 달아나고요. 이틀 뒤에는 4척의 독일군 어뢰정이 소련 지뢰 제거함과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은 2척의 지뢰 제거함이 격침당하게 돼요. 바로 다음 날인 9월 29일에도 어뢰정끼리 소규모 회전이 있고요. 이번에도 소련 해군 보트가 피해를 입고 그냥 달아납니다. 일단 한밤중에 이런 작은 배들끼리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 만났다 한들 독일 해군한테 맨날 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 해군 정말 답답해요. 소련 흑해함대 항공기들은 대체 뭘 했을까요? 독일 해군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시간에 쫓겨갖고 낮에도 대담하게 수송작전을 계속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낮에 크림반도와 쿠반을 오고 가는 막 독일 수송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공기를 이용해서 독일군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항공기들의 경우 독일 수송선들을 견제하는 임무에 쓰인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임무에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임무에 막 투입되니까 결과적으로 독일 수송선을 공격하는 임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컨대 소련 이제 항공기들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 폭격 임무, 켈치 항구 폭격 임무 등 다른 임무에 자주 투입되었고요. 심지어 1500km 떨어진 루마니아의 콘스탄차까지 공격을 나갑니다. 이렇게 전력이 분산되다 보니까 독일 해군한테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소련 흑해함대가 너무 소극적이었고 지나치게 신중했던 탓에 겁이 많았습니다. 독일 해군은 자기 마음대로 크림반도와 쿠반을 오고 가면서 탈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10월 초가 되어서야 흑해함대 제독들은 지금 독일 제17군이 자기들 눈 밑에서 이사를 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야, 쟤네 지금 대놓고 이사 가는데? 그러니까 소련 해군도 그걸 이제 알아차린 거죠. 소련 해군이 없는 것 치면서 마음대로 독일 해군이 활기치고 다녔습니다. 이쯤 되니까 그때서야 독일군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흑해함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있던 대형 함정들을 내보낸 거죠. 그리하여 구축한 칼커브, 베츠포슈셴니 그리고 스포스빈니 세 척을 출동시킵니다. 여기에다가 어뢰정 8척도 가게 되고요. 공중 엄호를 위해서 항공기들도 발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함대가 가갖고 이제 수송선들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자, 지금 흑해함대 장군들은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 현대의 해전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독일 공군이 가할 위협을 별로 걱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독일 공군 대부분이 크루스크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다 북쪽으로 이동했던 것도 있었죠. 그렇기에 독일 공군 위협 전혀 없을 거다. 소련 해군 제독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태평양 전쟁에서 항공기가 가하는 폭격과 내격이 얼마나 함정한테 치명적인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흑해함대 구축함 세척한테 어떤 불행이 닥칠지 예상할 수 있겠죠. 10월 5일 저녁 8시 반에 함대는 쿠반의 투압세 항구에서 닻을 올립니다. 여기서 독일군이 이용하던 탈출구인 타만반도까지 210km 거리였고요. 또 독일 해군 선박이 출발하던 크림반도 항구인 페오도시아까지는 311km 거리였습니다. 이 사이의 흑해 바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독일군 수송선단이 나타나면 공격할 셈이었어요. 9월 6일 자정이 지났을 시각에 독일군 정찰기가 소련 구축함들을 발견합니다. 이 정찰기는 곧장 소련 함정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요. 그래서 일단 발각됐죠. 그래서 기습의 효과를 잃었습니다. 그 사이 소련 함대는 페오도시아에서 12km 떨어진 해상에서 독일 어뢰정 세 척과 만납니다. 독일 어뢰정들은 소련 구축함 보고 깜짝 놀라서 어뢰를 발사하고 달아나요. 이 어뢰들은 다행히 모두 빗나갑니다. 하지만 정찰기한테도 발각됐고 어뢰정들과도 마주쳤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작전은 실패한 겁니다. 소련 함정들이 나타났다는데 독일 수송선들을 그 주변으로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대의 기함이었던 구축함 카르코프가 다른 작전에 나섭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남쪽에 있던 얄타 항구에 함포 공격을 하는 작전을 하기로 한 거죠. 그만큼 자신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오랜만에 나섰는데 그냥 돌아가기가 아쉬웠거나 어찌됐든 간에 무리한 공격 작전을 수행하려고 투압세 항구에서 4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얄타까지 가서 함포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카르코프가 16분간 함포 공격을 하는데요. 아침 7시 15분에 공격을 마치고 8시에 흑해함대 구축함 세 척이 모두 합류해서 다시 자기들 기지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 재난이 닥치는데요. 지금 해가 떴잖아요. 아침이 돼서 해가 뜨자마자 독일 공군은 정찰기를 발진시켜서 밤에
이제 봤던 소련 구축함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곧이어 구축함들이 발견됩니다. 자기들 기지에서 너무 멀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멀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침에 발각된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스튜카 폭격기 8대, 메서슈미트 109 전투기 2대, 보케불프 FW 10 이름이 어렵네요. 보케불프 FW 190 전투기 2대, 총 12대가 소련 구축함들을 잡으러 날아옵니다. 소련 구축함들은 상공에서 전투기 세대가 호위하고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독일 전투기들의 공격을 가해서 소련 항공기들을 쫓아버립니다. 이로써 소련 구축함들 완전히 공격에 노출된 거죠. 곧바로 스튜카 폭격기들이 강화하면서 구축함들을 공격합니다. 기한 카르코프에 250kg 폭탄 3발이 명중하고요. 카르코프가 대파당합니다. 흑해함대 제독들은 카르코프를 버리기보단 이대로 예인해서 끌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문제는 다른 구축함들이 달라붙어서 얘를 끌고 가다 보니까 함대가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졌다는 거죠. 함대가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11km까지 떨어집니다. 정말 느려졌어요. 오전 11시 50분에 또 다른 슈츠카 편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엔 구축함 데스포쉐드니가 큰 피해를 입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스튜카들은 오후 2시 13분에 또 나타나는데요. 이 폭격기들은 4발의 폭탄을 데스포쉐드니에 더 명중시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받아서 구축함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결국 침몰해요. 아직 흑해함대의 본거지가 있던 겔렌지크항까지는 160km나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해가 아직도 중천에 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공군은 끊임없이 구축함들을 계속 공격할 수 있었어요. 오후 3시 37분에 거듭된 공격으로 구축함 카르코프도 격침당합니다. 구축함 스퍼서비니 맞네요. 이름이 어려워서 스퍼서비니는 다른 두 척의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던 중에 공격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6시 35분에 마침내 구축함 스퍼서비니도 격침당해요. 소련 흑해함대는 그야말로 재앙을 맞이한 건데요. 구축함 3척이 침몰했고 71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사태로 깜짝 놀란 스탈린은 자기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기 전에는 절대 구축함 이상의 큰 함정을 투입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요. 아니, 이럼으로써 소련 해군은 진짜 쿠반을 둘러싼 그 탈출 그 작전 기간에 뭐 이걸 막는데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는 겁니다. 구축함들도 너무 늦게 움직여서 독일군의 80%가 탈출한 다음에서야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별 피해도 못 줬고요. 오히려 독일 공군을 얕보고 있다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반면 독일 행군은 대성공이죠. 앞서 본 성공적인 탈출 작전을 벌이면서 MFP 수송선을 겨우 3척, 그것도 기뢰에 잃게 됩니다. 근데 이 수송선들도 그 병력을 싣고 돌아오는 길에 기뢰에 부딪힌 게 아니라 가는 길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 피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었어요. 이 외에는 독일 해군이 뭐 그렇다 할 선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대승리이고 소련 흑해함대의 대실패입니다. 소련 육군이야 많은 사상자를 치르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독일군한테 공격을 계속 가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소련 흑해함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독일군이 탈출하는 걸 내버려둔 셈입니다. 그렇게 쿠반 포위전의 결말을 봤으니까 저희가 총평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쿠반 포위전 기간에 독일군 사상자는 5만 7천 명이었어요. 반면 공격을 계속해서 가했던 소련군 사상자는 47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1명이 쓰러질 때 소련군은 9명이 쓰러졌다는 얘기죠. 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소련군이 입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소련 측에서 발생했는가? 가장 큰 원인은 너무 무모한 공격을 자주 펼쳤다는 거죠. 게다가 아직까지도 소련군의 공격 작전은 꽤 무식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쿠반 포위전 기간에는 탱크가 부족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참호전으로 전투가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경우 먼저 포격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탁 트인 벌판에서 소련군이 독일군 참호로 달려가는 전술을 썼단 말이에요. 당연히 맨몸으로 참호 라인에 돌격하는 것은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쿠반 포위전은 투입된 병사들 숫자나 그 사상자, 물자 등에 비하면은 정말 별 비중이 없는 전투였어요. 히틀러는 카프카스에 어떻게든 교두보를 만들어두고 싶어 했지만 독일군이 밀리던 1943년에 사실 쿠반은 있으나 마나한 곳이었습니다. 독일 제17군 병력 서둘러 빼내서 우크라이나에 투입했어야 해요. 실제로 쿠반에서 탈출했던 독일군 9개 사단 중에서 7개는 쉴 틈도 없이 곧장 우크라이나로 달려갑니다. 그만큼이나 곳곳에서 독일군이 어려웠어요.
쿠반을 이용해서 카프카스로 다시 밀고 가기에는 독일군이 불리했다는 거죠. 특히나 1943년 7월에 크루스크 전투가 있으면서 필요한 물자 병력이 죄다 여기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쿠반의 독일군은 최소한의 물자만 받으면서 버티게 되었고요. 결국 쿠바는 북카프카스 전선군이라는 그 대규모 소련군을 그냥 묶어두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소련 입장에선 쿠반에 갇힌 독일군 그냥 가만히 그냥 가둬두기만 하고 병력이나 물자는 다른 데 투입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마지막까지로 40만 명이나 되는 소련군 병력을 쿠반에 묶어두냔 말이죠. 그러나 소련군도 거듭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쿠반에 계속 공격을 함으로써 그 독일이 원하는 대로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병력을 쿠반에 묶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소련 양쪽 모두에게 쿠바는 불필요했다는 거죠. 일단 겉으로 보기에 승자는 소련입니다. 카프카스 되찾고 쿠반에서 독일군을 쫓아냈으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입은 막대한 피해와 인력 손실을 생각하면 이건 소련의 대승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판정승 정도 소련한테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은 작전대로 대규모 소련군을 쿠반에 묶어두었고요. 또 모든 병력이 성공적으로 크림반도로 철수했습니다. 쿠반에서 30만 명의 병사가 농성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었지만 그 결말은 제법 독일군한테 좋게 끝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스탈린그라드가 쿠반이 될 수 있었다고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나중에 모두 탈출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독일군 입장에선 그건 그거대로 꽤 괜찮은 결말인 것 같습니다. 소련 입장에선 너무 아깝죠. 지금 독일 제17군 이 병사들 소련 입장에서 보자면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아니 소련인들이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1941년에 갑자기 이놈들이 공격해와서 집집마다 불지르고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약탈하고 이 녀석들이 1년 동안 카프카스에서 버티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 악당들이 그냥 탈출하게 내버려 뒀던 것 너무 아쉽습니다. 잡았어야 했는데 너무 아까워요. 지금 그 크림반도로 탈출한 독일 제17군과 루마니아군 있죠. 얘네들의 경우 불과 반년 뒤인 1944년 4월에 이번에 크림반도에서 또 포위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쿠반과 같은 기적의 탈출 작전을 펼쳤다면 좋았겠지만 크림반도에서는 그렇게까지 운이 좋진 않습니다. 포위된 병사들의 절반인 11만 명은 크림반도에서 배 타고 또 한 번 탈출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그러나 탈출이 너무 늦어졌고요. 쿠반과는 달리 소련이 6회군을 동시에 동원해서 매섭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결국 크림반도에서 포위됐던 잔여 병력은 모두 포위가 되고요. 독일, 루마니아에서 총 9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입장에선 반년 전에 쿠반에서 놓쳤던 17군한테 복수를 한 셈이 되었죠. 쿠반 포위전 때 배웠던 여러 교훈들 크림반도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 1944년의 크림반도 전투는 나중에 제가 독립 에피소드를 따로 하나 만들 건데요. 그때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반면 그 히틀러는 쿠반 포위전에서 별로 배운 교훈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44년에 히틀러는 독일 제16군, 18군 두 개군의 병사 20만 명을 쿠를란트 반도에 포위되게 만들거든요. 쿠반과 똑같이 이 병사들한테는 쿠를란트를 어떻게든 사수하라고 하고선 바다를 통한 철수를 금지시킵니다. 문제는 이때도 소련군은 포위된 독일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격을 계속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공격 때문에 소련에서 2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반면 이렇게나 공격을 해도 쿠를란트 포위망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독일군이 항복하면서 포위가 끝납니다. 그래서 절대 소련군이 거듭된 무리한 공격을 해서 방어선을 뚫어서 이긴 게 아니라 독일군이 마지막에 이제 본토 베를린에서 항복을 하니까 쿠를란트에 있던 독일군도 따라서 항복을 해서 전투가 끝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쿠반을 둘러싼 여러 전투들과 그 이후 사건 등을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이 전투를 치르면서 카프카스, 쿠바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련 민간인들을 최대한 약탈하고 철수했거든요. 이러면서 피해가 막대했고요. 훗날 소련군이 이 지역들을 해방시킨 뒤에는 그 무시무시한 처벌들이 내려집니다. 일단 독일군한테 항복했거나 탈주했던 소련군들 모두 처형당하고요. 당장 그 소련군이 해방시켰던 크라스노다르 이런 도시에서 공개적인 재판이 열리면서 그 독일군한테 부역했던 민간인들 모두 처형시킵니다. 이러면서 소련 지역에서의 피해에 막대했다는 것이죠. 쿠반을 둘러싼 포위전 알려진 게 많이 없는 전투입니다. 저도 독일 제17군이 쿠반 교두보에서 버텼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요. 그 규모가 이렇게나 컸고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몰랐습니다.
특히나 독일군의 브룬힐드 작전, 이 철수 작전 정말 성공적이었는데 정말 알려진 게 없어요. 한글로는 현재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뭐 글이나 다큐멘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피소드를 마치고 나서 좀 아쉬운 거는 일단 양쪽 이제 소련군과 독일군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4월부터 8월까지의 전투들을 육상전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제가 많이 축약을 했다는 것이죠. 좀 많이 아쉬운데 다큐멘터리의 경우 지도와 영상 등을 통해서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육상전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팟캐스트의 경우 목소리만으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지형 이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육상전을 몇 번 설명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야기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러한 이야기는 좀 축약을 했고요. 오히려 후반부에 쿠반 전투의 되게 특이한 점들이었던 바다를 두고 벌어진 사건들, 그리고 탈출 작전 등에 좀 비중을 둬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동부전선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다루고 싶어서 최근에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국내에 발간된 책이 너무 적어서 정말 아쉽고요. 외국 책들을 읽고 있는데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언젠가 이런 거를 제가 블로그에 다 정리해서 글을 쓰고 싶고 또 읽었던 책들에 관해서도 리뷰를 다 일일이 작성을 하고 싶은데요. 글 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꾸준히 북 리뷰 작성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제 블로그에 있었던 독후감, 북 리뷰들을 하나씩 읽어봤는데요. 잘 쓴 것 같긴 한데 오타가 너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북 리뷰를 쓰면은 그냥 바로 업로드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다 쓰고 바로 업로드 이렇게 딱 하고 그걸로 잘 안 읽어보고 하는데요. 문장 틀린 것도 너무 많고 오타가 많아서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그것도 전군 블로그의 특징이라 생각하고 오타도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방문해서 계속 읽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기념비적인 것은 오늘이 99화예요. 그래서 다음 주 업로드 되는 편이 100화입니다. 100화. 벌써 에피소드 100을 찍었는데요.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다음 편에 100화인데 그래도 뭐 특집 하나 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반 포위전 에피소드 2편 준비하면서 제가 참조한 책은요, 어스프리 퍼블리싱에서 출판했던 The 쿠반 1943 Wehrmacht's Last Stand in the Caucasus라는 책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독소전쟁사라는 책을 또 참조를 했습니다. 독소전쟁사는 국내에 번역돼서 출간이 되어 있는 책이고요. 동부전선 이야기할 때 정말 완벽한 책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다루고 있는 기타 책들도 참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책에서 읽은 내용 한 절반, 전군의 이야기 한 절반 등등 섞어서 같이 에피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전군의 지식 나눔 방 항상 응원해 주시고 좋은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이 정말 솟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에피소드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